이제 우리 알렉스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파리에서 멀리서 이 조인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뭐 박수를 칠 방법이 적절치 않아서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Alex. 이제 저희들이 두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이 첫 번째 세션이 ICC 중재규칙 기술 관련 개정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25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세션의 좌장은 지금 ICC 중재법원의 한국위원을 맡고 계시는 김범수 변호사님, 지금 KL 파트너즈의 대표 변호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김범수 변호사님이 이 세션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이 조금 전에 알렉스 사무총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개정 규칙의 방향성, 그다음에 향후 진행에 대한 희망적인 여러 가지 얘기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서는 이번 ICC 룰 개정의 가장 큰 주안점은 절차의 투명성, 트랜스퍼런시를 제고하고 그 절차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서 분쟁 해결에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서 ICC 중재가 잘 활용되고 또 신뢰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번 개정된 규칙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절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또 분쟁 해결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신뢰받는 절차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 제1세션에 참석하시는 저희 패널리스트를 먼저 소개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이 중재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재인의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중재인으로서, 국제 중재인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교수님께서 주로 이제 중재인의 관점에서 이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 당신의 이 경험과 지혜를 좀 공유하실 예정이고요. 또 반대편 또는 절차의 중요한 참여자로서의 측면에서 중재 프랙티셔너, 중재 카운슬 또는 중재 대리인으로서 좀 활약하고 계시는 이 두 분의 변호사님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 분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중재팀의 시니어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준우 변호사님을 저희가 초빙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마찬가지로 국제중재팀의 시니어 변호사님으로 계시는 안정혜 변호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두 분의 경험과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같이 나누고 또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의 이번에 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1세션에서는 두 가지 점에 착안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있을 Q&A 세션에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이슈는 크게는 하나는 이번에 전자매체를 통한 파일링 방법의 개선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간혹 이 예외적으로 채택이 되어 왔습니다만 비디오 등을 통한 버추얼 히어링 이 이제는 여러 가지 사정상 특히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더 큰 이제 쓰임새가 있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이제 버추얼 히어링을 정식으로 룰 개정을 하면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버추얼 히어링의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 활용할 것이며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지를 가지고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에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 전자매체에 대한 서미션은
한 10분 정도 그냥 먼저 말씀을 듣고 그다음 한 15분 정도 시간은 버추얼 히어링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자매체에 의한 그 서미션은 아무래도 이제 이 서미션을 준비하고 그 내용을 다듬고 실제로 서미션을 하는 주체의 분들이 그 이 중재의 대리인들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역동적으로 하실 예정인 것 같아서 그게 현실인 것 같아서 그 두 분의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중재인 입장에서의 장 교수님으로부터의 지혜나 해안 또는 경험, 장점, 단점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 전자매체에 의한 그 서면의 제출 관련돼서 그 안 변호사님과 그 김준희 변호사님께서 한 5, 6분 정도 두 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장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안 먼저 변호사님,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안 변호사님 먼저 시작하시죠. 네. 저는 그 이번 ICC 중재 규칙에서 그 소위 그 e-파일링이라고 하는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굉장히 그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로는 이제 첫째로 사실 기존의 관행 자체가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데 많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대리인의 입장에서 뭐 데드라인이 오늘 12시다라고 하면 이메일을 오늘 12시까지 돌려서 그 전자 문서를 보내면 데드라인을 준수했다고 다들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에 인쇄한 그 하드 카피는 며칠 후에 보내는 것이 사실상 관행입니다. 그런 점을 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대리인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제 당일에 받은 전자 파일을 주로 검토하고 이제 그 살펴보지 나중에 이제 며칠 후에 온 그 하드카피 종이 인쇄물은 그렇게 중시해서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렇게 그 전자문서로 파일링을 하게 되면 그 기존 관행에도 부합하고 둘째로 이제 당연히 그 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이로 인쇄해서 각 중재인들에게 보내는 비용이 뭐 적게는 뭐 십수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매번 서면을 제출할 때마다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저장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종이로 인쇄한 그런 그 저작물과 그 서면과 그 파일로 되어 있는 서면 중에 어느 것이 더 수정하기 편한가를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파일로 된 전자문서 쪽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특히 대리인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 관련된 네. 그 의견이나 포지션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제출하고 받는 것은 기존에 계속 있어 왔는데요. 가끔 이제 그 적법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재 판정 집행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 그 패소 피신청인이 이메일로 이루어진 통지 한 가지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 절차에서 그걸 근거 삼아서 이제 집행이 거부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에 이메일로 뭐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중재 규칙에 아직도 그 하드카피가 전달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조항들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메일 전달의 정당성을 문제 제기하는 집행 절차나 또는 취소 절차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절차 규칙 개정으로 최소한 그 ICC 규칙에 근거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없어진 것이 저 현실을 반영하고 후에 집행 절차에서도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이메일로 진행할 경우에 한 가지 중재 판정부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교체되는 경우를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하드카피로 계속 이제 문서가 교환될 경우에는 그걸 잘 축적해놨다 그냥 넘겨주면 되는데 이메일은 이제 워낙 그
받은 편지함 안에만 잔뜩 쌓여 있는 형태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교체된 중재인 또는 교체된 대리인에게 파일을 넘겨주는 그것이 약간 그 번잡해지는 문제는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기관에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좀 잘 기록을 전자적으로라도 잘 관리를 해서 언제라도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중재인이 요구할 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두 분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그 전자매체에 의한 그 서면의 제출 자체는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기술이나 아니면 이 세태의 변화에 순응하는 그런 적절한 변화일 것 같습니다만 또 단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재인의 관점에서 그 전자 서면 제출과 관련돼서 뭐 그 어떤 장점 또는 바람직한 부분 아니면 조금 더 보충돼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장수환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수환입니다. 우선 뭐 이렇게 e-파일링이 가능해진 거는 뭐 지구를 위해서 일단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관행을 어느 정도 이제 규칙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실무적인 차원에서 변호사로서 제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이제 중재인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면의 그 성질이나 종류도 좀 약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중재인한테 중재 관련되는 서면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증명력을 갖고 있는 어떤 증거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을 중재인이 바로 잘 인식하고 그 읽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e-파일링이 가지고 오는 뭐 장점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기존의 프랙티스에서는 뭐 Procedural Order No. 1에서 먼저 중재인이 서면을 원하는지 e-파일링을 원하는지 선호를 미리 이제 밝히고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게 submission, 그러니까 pleading이나 memorial에서의 그 statement나 이제 당사자 submission은 큰 문제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증거 서류가 방대한 경우에 이게 그냥 e-파일링으로 그냥 어떤 이렇게 소위 그냥 전자문서를 던져놨을 때 그게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문서가 전달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를 변호사님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법으로는 이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이 exhibit을 액세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중재인들의 어떤 프레퍼런스나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친숙성이나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이거를 전자문서로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범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e-파일링을 하는 경우에 그 어떤 전달력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전자문서 중에서도 아주 키 다큐먼트는 뭐 그게 그냥 한 책 하나의 분량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excerpt를 좀 프린트해갖고 이렇게 항상 옆에 놓고 그거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재인들이 나서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변호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반드시 옆에다 놓고 항상 이렇게 리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서, 그런 거는 지금 문서를 보내는 샌더가 요구하면 하드카피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엑설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뭐 중재인 입장에서 크게 뭐 이야기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니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프랙티스가 조금 더 발전되고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을 아마 찾아갈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억셉트하는 아마 스탠다드의 프랙티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논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까지는 거의 예외적으로 인정되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이루어져 왔던 그 버추얼 히어링, 그 비디오 컨퍼런스 등을 이용한 버추얼 히어링이 이제는 그래서 기본적인 노무로 자리 잡는 상황이 됐고요. 이번 그 개정 규칙을 통해서 그 당사 뭐 심각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이뷰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제는 그 피지컬 인퍼슨 히어링 대신 그 버추얼 히어링을 개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제 트라이뷰널한테 부여된 상황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작년 저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실제로 그 인퍼슨 히어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것 같고 또 자연스럽게 그 룰 개정 전에 그 당사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 버추얼 히어링으로 진행했던 사건들도 정말 여러 건 진행된 걸로 저도 그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 버추얼 히어링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 또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먼저 사실은 가장 그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그 장 교수님께서 그 한 6, 7분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그 이 경험이나 아니면 진행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분 변호사님께서 실제 경험하셨던 걸 바탕으로 한 장점 및 단점 등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괜찮으시면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뭐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예, 우선 이 뭐 규정이 이제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한 당사자가 이 피지컬한 히어링을 만나서 하는 히어링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재판정부가 버추얼 히어링을 명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거를 규정 개정으로 해서 이제 그거는 정리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재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무라고 하는 가능하면 분쟁을 뭐 빨리 뭐 비용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결을 하되 양 당사자를 이제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그 케이스를 이제 프레젠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다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의무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 개정이 이 트라이뷰널한테 버추얼 히어링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인해 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 재량이 남용된다든지 그 재량이 어느 한쪽 그 파티한테 프레주디스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가해지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해당되는 그 렉스 아비트리 그러니까 중재법이 적용이 돼서 그게 나중에 이제 또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버추얼 히어링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게 코로나 코비드 이 사태가 끝나면 그러면 이 이슈는 없어질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버추얼 히어링을 해보면서 그거의 장점을 또 우리가 알게 됐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버추얼 히어링 이슈는 그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장점을 살려서 그 장점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될 것 아니냐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뭐 그냥 간단히 몇 가지를 그냥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우리가 이 버추얼 히어링을 할 거냐 그냥 피지컬한 히어링을 할 거냐의 이슈를 그냥 all or nothing의 이슈로만 앞으로는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중재를 진행하면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면서는 이게 그냥 풀 히어링으로 그 히어링 한 번에 모든 이슈를 거기서 이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뭐 오럴 프레젠테이션부터 증인 신문 뭐 그게 팩트 위트니스건
expert witness건 그걸 다 하고 클로징까지 다 하는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virtual hearing이 가능해지면서 virtual hearing으로 가능한 것 또는 그냥 다큐멘트만 베이스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추려내고 그 다음에 이 진짜 그 피지컬한 오럴 히어링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이제 뭐 중재인이 재량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규칙에서도 당연히 모든 상황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virtual hearing을 명할 수 있는 것처럼 재량권을 이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양 당사자들이 가능한 한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virtual hearing의 agree를 유도하는 것이 이미 양 당사자들이 agree 해가지고 왔으면 문제가 없지만 agree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서 agree를 못하는지라고 하는 그 concern을 미리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기술적으로 그 concern을 해결 또는 이렇게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다 미리 초반 단계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gree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virtual hearing을 명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최소한 procedural order number 1 아주 초반 단계에서 이 소위 사이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virtual hearing과 관련되는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양 대리인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또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뭐 중재를 그냥 뭐 호텔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마도 어느 중재 시설이 그 인기가 좋은 중재 시설이 될 것이냐는 바로 이런 virtual hearing과 관련되는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를 얼마나 완벽하게 그 제공하는 쪽이 이제 중재 시설로서 환영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하나 좀 걱정이 됐던 거는 양쪽 대리인이 다 굉장히 그 experience된 그 중재 대리인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어느 한쪽이 중재 경험이 없는 대리인이라든지 또는 뭐 극단적인 경우에 당사자 본인이 대리를 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virtual hearing이 과연 그 워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도 중재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아마 중간에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겪고 그 다음에 이 버추얼 히어링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트라이뷰널의 컴포지션과 관련돼서 이게 사실상 중재인이 예를 들어서 지구에 시차가 8시간씩 나뉘는 곳에 3군데 있는 사람이 중재인이 돼가지고 중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버추얼 히어링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힘들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국제중재를 국제중재의 관행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 중재인의 컴포지션을 조금 더 로컬하거나 어떤 리저널한 컴포지션을 생각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동안은 그 바이포케이션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라이어빌리티 떼내고 그 다음에 퀀텀 떼내고 그런 거를 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제는 바이포케이션의 이것도 오럴 히어링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이슈 그렇지 않은 이슈로 이렇게 나눠서 바이포케이션을 하는 것도 한번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글쎄요, 이제 언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코로나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일단 버추얼 히어링으로 이렇게 어떤 모든 절차를 셋업을 해 놓더라도 또 이게 향후에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에는 피지컬 히어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양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뭐 사이버 프로토콜이나 이 프로시저럴 오더 넘버원에 포함을 시켜 놓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요 정도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그냥 던지는 정도였는데 요 정도 일단 하고 변호사님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점들이 아마 두분 변호사님들께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두분 변호사님께 말씀 요청을 드리겠고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만 저희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시간 배정을 잘 해주시고 두 분 중에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안 변호사님?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 버추얼 히어링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걱정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됐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버추얼 히어링을 하면 증인의 증언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없다.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장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시차 문제가 또 굉장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 대륙에서 뭐 여러 증인, 전문가, 뭐 대리인, 중재인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정말 시간을 맞추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버추얼 히어링을 할 것인가 아직 고민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참 대리인 입장에서는 좋았습니다. 이제 먼저 가장 확실한 장점은요. 첫째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둘째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셋째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넷째 기타 등등입니다. 이제 히어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중재인, 대리인은 물론이고 증인, 전문가, 경우에 따라서는 통역사나 스텝까지 전부 비행기에 태워서 이제 중재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길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호텔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재 장소, 아까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뭐 호텔에서 하기도 하고 뭐 중재 시설에서 하기도 했지만 뭐 어떤 경우든지 그 장소를 빌리는데 또 비용이 소비되거든요. 이런 비용을 다 합치면 대체로 수천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억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뭐 시차 문제 같은 것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이제 저희의 경험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했던 중재 사건에서는 전문가가 좀 희생을 해서 좀 새벽에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리인이 번갈아 가면서 희생을 해서 좀 시간을 바꿔가면서 이제 중재인들에게 편한 시간대로 그렇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 문제도 해결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버추얼 히어링을 강력 지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네, 두 가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네. 교수님 말씀하신 포인트하고 연결되는 건데 대리인이 이제 증인하고 같은 국가에 있을 경우하고 증인이나 전문가와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 같은 곳에 있을 경우가 이제 버추얼 히어링 준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나 대리인을 선임할 때도 화상 히어링 이제 옛날에 인퍼슨 히어링을 할 때는 어차피 모일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버추얼 히어링이 많아지면 이제 어느 대리인 국가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게 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재 히어링이 꼭 일주일씩 이렇게 완전히 블락을 해놓고 잡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블락하는 기간을 못 잡아서 뭐 히어링을 1년 후에 잡아야 되고 2년 후에 잡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좀 히어링을 짧게 잘라서 좀 더 빨리 중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도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경험과 지금 예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버추얼 히어링이 어떻게 실제로 더 심화되고 또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솔루션 또는 아마 발전 방향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시간을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읽고 사실은 더 논의할 사항도 많습니다만 또 다음 세션도 있어서 저희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그 시간에 그 혹시 Q&A가 있으면 저희 그때 가서 추가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해 주신 저희 패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제안된 저희의 말씀을 들어주신 청중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가희 변호사님, 저희 세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세션을 진행하시는 걸로 저희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